자, 이어서 지상 기준점 측량에 대해서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지상 기준점 다음 챕터쯤에서 배울 것 같은데요. 사진을 가지고 사진을 지도를 제작을 할 때 여러 뭐 방향이나 이런 것들을 세팅해 주는 작업들이 있는데 그걸 표정이라고 해요. 특히 사진을 가지고 있는 이 이미지 하나를 가지고 지도를 제작하기 위해서 사진상에서 특정한 지점을 위치를 포지셔닝을 좀 잡아주는 작업들을 절대 표정이라고 하는데요. 그때 사용되는 기준점이 지상 기준점입니다. 그래서 또 다른 말로 표정점이라고도 하고요. 이러한 지상 기준점을 선점하기 위한 우선적인 조건들이 있는데요. 이상 사진상에서 x, y 즉 평면이죠. x, y와 관련된 평면 위치하고 높이와 관련된 h 수직 위치가 되겠죠. 이 수직 위치가 정확하게 결정이 될 수 있는 점을 선택을 해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는 상공에서 일단 잘 보여야 되고요. 사진상에서 명료하고 뚜렷하게 그 점이 보여야 됩니다. 또한 세 번째로는 시간적으로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그 기준점이라고 선정해 놓은 게 변화가 있으면 안 됩니다. 다음 네 번째는 경사가 급한 지표면이나 경사가 변환이 일어나는 높이가 변화가 발생되는 그 변환선 상을 택하지 않도록 해야 되고요. 또 가상의 점을 사용하지 않도록 해라 라는 내용입니다. 다음에 헬레이션 지난 챕터에서 한번 배웠죠. 헬레이션 좀 눈부심이 번지는 그런 점을 선택하지, 그러니까 난반사가 발생이 되거나 빛의 반사가 심하게 발생되는 그런 점은 선택하지 말도록 해라 라는 얘기고요. 되도록이면 사진 원판상에서 가장자리에서 1cm 이상 떨어져서 나타나는 점을 취한다. 한 장의 사진이 이렇게 찍혔을 때요, 기준점 위치들을 사진상에서의 이 모퉁이에서부터 가급적이면 멀리 떨어지게끔 그 위치들을 포지션을 잡으라는 얘기죠. 너무 1cm 가까이 온데 지점에다 선택을 하지 않도록 해라는 얘기고요. 또 지표면에서 기준이 되는 높이의 점이어야 된다. 어떤 높이가 우리가 이제 인천만의 평균 해수면을 대한민국에서 높이 기준으로 삼게 되는데 그 높이의 기준으로서 채택할 수 있는 점들을 고르도록 하라는 얘기고요. 사진상에서 표정점 주위에 적어도 약 10cm 정도는 평탄한 지역에다가 급격한 색조의 변화가 없어야 한다 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사진의 기준점의 위치로부터 변화가 좀 높이 변화가 있는 점을 선택하지 말고 또 주변의 색깔들의 급격한 변화가 발생되는 점은 가급적이면 피하라 라는 얘기죠. 이러한 지상 기준점, 즉 표정점은 크게 세 가지의 종류가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자연점 해서 내추럴 포인트라고 불리는 지상 기준점이고요. 종횡 접합점은 자연물체 또는 지상 기준점, 이런 것들을 자연적으로 생겨있는 물체를 이용한다라는 내용이에요. 종횡 접합점이라 일단 나오겠지만 사진이 이렇게 종방향의 종중복도를 이용해서 잡혔을 때 여기에서 어떤 왼쪽 사진과 오른쪽 사진에 어떤 점이 서로 겹칠 수 있도록 만들게 되는데요. 이때 방향에 대한 점을 접합점이라고 합니다. 뭐 돌 같은 거, 관목 또는 도로, 교차로 이런 부분들을 선택을 하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지상 기준점, 일반적으로 직접 현지에서 사진에 보이는 명료한 점들을 관측하기 위해서 내리는 측량점들을 지상 기준점, 영어로는 그라운드 컨트롤 포인트라고 하고요. 이 그라운드 컨트롤 포인트를 줄여서 GCP라고도 보통 불러요. GCP, GCP 써 있으면 지상 기준점을 의미한다 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대공표지예요. 그래서 에어 타겟이라고 불리는 대공표지라는 건 항공사진의 관측을 위한 기준점의 위치가 정확하게 나타나지 않는 지역들이 있을 수 있겠죠. 이렇게 자연점이나 지상 기준점 측량을 하기 위한 특정점들이 표출이 되지 않을 때 일단 우리가 임의로 지상에 그 지점을 표지를 설치하는 기준점을 측량하기 위해 설치하는 표지들을 대공표지라고 합니다. 뭐 가끔은 나왔다 안 나왔다 하는데 과거에는 시험에 좀 나왔는데 요즘은 잘 안 나오는 것 같아요. 대공표지를 선점을 할 때 주의사항, 일단은 첫 번째 사진에서 일단 명확하게 보여야 되기 때문에요. 주변의 색상하고는 대조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 기준점을 표시를 해야 한다는 거죠. 뭐 녹색 바탕으로 있는 숲을 속에
대공 표지판을 만드는데 뭐 연두색의 표지판을 만들었다 그러면 구분이 잘 안 되겠죠. 색상의 대조가 이루어지는 점들을 좀 이동하도록 하라. 그리고 상공은 45도 이상의 각도로 열어두라. 즉 대공 표지를 놓은 점은 주변에 방해물이 없을 정도로 주변에 이렇게 45도 각도로 그 기준점 위치로부터 기준점 이렇게 뭐 예를 들어 표시를 이렇게 해놓은 점이 있다 그러면 이게 지표면에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으면 약 상공으로부터 45도 각도로는 벌어져서 주변에 방해물들이 뭐 수풀이 우거져 가지고 비행기가 촬영하는데 조금 경사 방향으로 촬영을 하고자 할 때 촬영이 된다 그럴 때 얘가 또 안 보이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45도 각도 이상은 열어두도록 해라. 그러고 사진상에서 나타나는 이 대공 표지의 크기 자체가요. 사진상에서는 최소한 30 마이크로메타 정도, 마이크로메타 정도는 여기 미터가 빠졌다. 미터 정도는 나타나도록 하라라는 얘기입니다. 대공 표지의 크기는요. 보통 우리가 이제 법에서 법률에서 규정을 하고 있고요. 주로 베니어로 만든 베니어 합판 또는 나무판 등을 이용을 하도록 하고요. 또 각종 뭐 간단하게 뭐 이제 주변에 천 같은 것도 만들어 쓰기도 합니다. 필요에 따라서. 그래서 대공 표지의 크기는 사진의 축척, 사진 축척, 촬영 축척에 따라 상수값이 있어요. 이 상수값에 사진의 축척을 곱해서 계산하게 되는데 보통은 축척에 대한 상수분의 축척의 분모수에 대한 비율로서 정의가 됩니다. 뭐 좀 더 어렵죠? 그래서 좀 더 간단하게 내놓은 게 사진의 축척에 따라서 그 대공 표지에 대한 크기들을 법률에 정의하고 있는데요. 약 3000분의 1 축척의 사진을 촬영할 때에는 대공 표지의 크기 자체는 20cm, 그다음 5000분의 1 정도의 축척을 만들게 축척의 사진이다 그러면 30cm 정도 이상 키워야 되고요. 좀 더 축척이 소축척으로 갈수록 사진상에서는 더 크게 보여야 되니까요. 대공 표지의 크기도 상당히 커지죠. 90cm 정도로 유지해야 된다. 대공 표지는 이렇게 보통 모양 정확히 가운데 기준점을 촬영하기 위해 찍기 위해서 이렇게 주변에 나무판을 놓고 가운데 표시를 하거나 네모난 표시를 하거나 이렇게 사각형의 형태로 둘러싸인 C형 또는 D형 또는 E형, 그래서 뭐 수풀이 너무 우거진 지역이다 그러면 나무 위에다가 그 기준점의 위치들을 표시를 해야 되겠죠. 하나 예시를 잠깐 보면요. 지금 예를 들어 이거는 강릉에 한 촬영된 항공사진의 정사 영상 이미지인데요. 항공사진 촬영된 이미지 내에서 이렇게 하나의 사진이 이렇게 존재한다고 합시다. 사진 존재할 때 기준점이 최소 한 사진에는 두 점 이상의 수평 위치 기준점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명료하게 또렷하게 구분이 될 수 있는 점을 찾아야 되죠. 그래서 그 지점을 측량하기 위해서 이제 사진을 촬영을 하고 나서 확대를 해가지고 어디 뚜렷한 데가 있나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어디 명확하게 구분이 되는 지점이 있느냐 없느냐, 뭐 예를 들어서 지금 이렇게 하얗게 되어 있는 건 제가 보기에는 이 올라와서 계단 같은데요. 이 계단 끄트머리 있죠. 픽셀을 좀 더 확대하고 해상도가 좋아지면 이 지점이 보일 텐데요. 이 지점의 끄트머리 쪽에 여기다가 포인트를 잡고서 X, Y를 측량을 한다든지 높이를 관측하다든지 이런 점을 이용하다거나 또는 뭐 이쪽 마을도 있네요. 자, 여기 저수지 근처에 보면 저수지에 이렇게 교량이 있죠. 다 이 도로 부위와 이 교량 부위, 이 교량을 접속하는 접속 부위 있죠. 이렇게 명료하게 이제 보일 겁니다. 확대를 해보면 여기 보이는 끝 지점, 이런 지점을 선택을 해서 지상 기준점으로 이용을 하거나, 또 다른 케이스를 볼까요? 이제 도심 지역이네요. 강릉 남대천 주변이고요. 가장 중심 지역이니까 뭐 확대해 보면 여러 점들이 보이겠습니다만, 이렇게 교차로 간에 인도하고 이 차도하고 구분하고 이런 지점 있죠. 이런 지점에 대한 이 교차 지점이나 교량과 도로가 접속되는 접속 지점 보면은 이렇게 브릿지하고 교로를 연결해 줄 때 철판 같은 거 깔려 있는 점이 있어요. 그런 지점에 대한 모퉁이 지점, 그런 부분을 또 이용한다거나, 또는 이렇게 인도하고 이 차도가 시작되는 이 끄트머리 지점, 이제 보도 블록으로 둘러싸여서 꺾여 있는 지점 같은 경우, 그런 경우도 명확하게 보이고요. 사진상에서 또렷하게 보이는 지점 찾으면 되니까, 이제 숙달된 사람들은 금방금방 자기들이 측량하기 좋아하는 지점의 위치들을 잡죠. 또는 뭐 안전지대 있죠. 이렇게 안전지대 가운데 지점,
가운데 지점을 위치를 잡으면은 포인트가 잡기 편하겠죠. 현장에서 관측할 때도 편하고, 안전지대에 차대면 되니까 차대 놓고, 이런 지점의 위치들을 지상 기준점으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바다 쪽이네요. 바다 쪽 파트고, 이렇게 보니까 어디쯤 되나. 여기 강릉의 영진 해변 같습니다. 영진 해변이고, 그 밑에 쭉 내려가서 자전거 도로 있는 쪽인데, 이것도 확대해 보면 뭐 이런 방파제 같은 경우에도 방파제 끄트머리에 이렇게 구석진데 꺾인 지점 있죠. 이런 꺾인 지점 같은 데 찾아도 되고요. 이렇게 사진 촬영할 때 이렇게 명확하게 보이는 지점이면 여기 예를 들어 주차 구역선 끄트머리 지점, 이런 지점도 위치를 선점을 해서 GCP로 사용을 되고요. 또 이렇게 인도하고 접속부 있죠. 이게 자전거 전용 도로 거예요. 전용 도로와 이게 일시정지선 끄트머리 지점, 이런 위치를 찾아서 지상 기준점에 위치를 선정을 해도 됩니다. 또 이거는 바닷가 위쪽인데 이런 경우도 사진상에서는 가급적이면 사진의 중앙에 좀 지상 기준점들이 위치할 수 있도록 해주고요. 다음 사진이 중첩이 됐을 때 이렇게 중첩이 될 테니까 중첩이 되는 이 부근 위치를 가운데 쪽으로 위치를 잡아주면 왼쪽 사진과 다음 오른쪽 사진이 촬영이 됐을 때 지상 기준점을 같이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기준점에 대한 소모량 자체를 줄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기도 보면 명확하게 이런 데 꺾이는 지점 있죠? 꺾이는 지점, 명확하게 보이는 지점도 찾아보도록 하고, 또 해상도가 지금 만약 이게 51cm 해상도를 가지고 있는 거라 약간 선명하게 보이지는 않는데, 또 도로에 이렇게 맨홀 같은 것도 있을 수도 있어요. 맨홀 뚜껑 덮어놓은 거, 그런 지점을 찾아가지고 그 위치 같은 걸 표시를 해도 되고요. 이런 경우는 이제 우리가 자연점이나 또는 우리가 특징점을 참 찾을 수 있어서 괜찮은데, 이런 케이스들이 있죠. 완전 산악지죠. 산악지라서 어디가 대표되는 도로도 안 보이고 잘 지상 기준점도 아예 뭐 표시할 수도 없다. 그럴 때는 아까 보셨던 것처럼 대공 표지를 설치를 해야 되겠죠. 대공 표지. 사진상에서 명확히 뚜렷하게 드러날 수 있는 점들을 찾거나, 또는 이 사진들을 확대해 보면 이렇게 뭐 쥐판 먹은 데처럼 이렇게 비어있는 데가 있어요. 요런 게 뭐냐면 사진에서 이제 묘지에 묘. 자기 이제 개인 묘 같은 것들을, 집안 묘들을 이렇게 설치해서 묘지를 조성한 데가 있는데, 좀 좋은 묘들 있죠. 좋은 묘들 같은 경우에는 앞에 이렇게 제사, 제단 같은 것들이 설치되어 있어요. 그래서 잘 안 보입니다만 재단 같은 게 설치될 때 재단의 정중앙, 재단이 네모난 박스로 보통 되잖아요. 거기에 정중앙점을 설치하거나, 정말 없을 경우는 이 대공 표지를 가지고 우리가 표시를 하거나, 또는 이 묘지가 또렷하게 가운데 점이 보이는 점들 있죠. 이런 경우에는 위에다가 대공 표지를 하거나, 또는 관측, 요즘은 측량을 할 때 GPS 장비로 많이 하니까요. 그 위에다가 이렇게 설치를 좀 측량할 때 설치를 하기도 하고, 또는 이제 이런 걸 해야 된다 그럴 때는 이제 그 가급적이면 이제 뭐 막걸리나 소주 한 병 사가지고 가서 죄송합니다 하고 양해 좀 구하겠습니다 하고 측량을 좀 하도록 하는 경우도 좀 있어요. 이렇게 중간중간 뚫려 있는데 다 묘겠죠. 이렇게 묘지가 계속 보이네요. 이렇게 선명한 묘지도 보이고. 그래서 촬영된 사진 이미지를 보고서 어느 지점을 선택을 해서 기준점을 적절하게 설치할 건지 그것들을 선정하는 것도 나중에 이 절대 표정을 하는 단계에 있어서 되게 작업의 능률을 상당히 높여줄 수 있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기준점 선정하는 것도 참, 많은 숙련도가 필요한 작업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 다음에 예시를 좀 잠깐 들어보면요. 보통 요즘에는 또 소규모 지역 같은 경우에 지도 제작이나 갱신을 좀 필요로 할 때는 항공기를 띄우기보다는 비행기 말고 대체할 수 있는 드론을 활용을 많이 하는데요. 드론 활용을 할 때도 이렇게 지상 기준점들을 찍기 위해서 대공 표지를 설치를 합니다. 그래서 드론으로 촬영된 이미지 내에서 선명하게 비치기 위해서 이렇게 가운데 점에 측량을 할 수 있게끔
이렇게 사진상에서 명료하게 뚜렷하게 나올 수 있게끔 해주거나 또 때에 따라서는 라카를 칠해서 그 가운데 위치들을 포인트를 잡기도 하고요. 이렇게 임시적인 대공 표지판을 만들어서 정 가운데 위치들 뭐 전혀 관측할 수 있는 위치가 없을 때는 이 사진 촬영 전에 그 위치를 측량을 하고 사진을 동시에 촬영을 해야 되겠죠. 그죠? 그렇게 잡기도 합니다. 지금 이제 항공사진 측량용의 GCP 포인트 잡는 건데요. 예전에 이제 제 후배 데리고 대학원 다닐 때 촬영했던 이미지들이에요. 이제 이렇게 공사하는 현장에 이렇게 모퉁이들 구석에 위치점을 찾죠. 위치점을 찾아서 그 지점에 이렇게 꺾인 지점, 지금처럼 이렇게 꺾인 지점 같은 경우에 포인트를 잡아가지고 여기 지점에 모퉁이를 잡았다 해서 사진상에서 그 위치 지점만 픽셀로 위치를 세팅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 김포공항이네요. 김포공항 근처에 촬영된 이미지를 이용을 할 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횡단보도와 정지선이 있죠. 정지선과 인도가 교차되는 지점이 쪽이 이런 포인트를 잡아가지고 그 지점의 위치들을 여기를 측량하는 거죠. 여기를 측량을 해서 이 지점의 위치를 포인트를 잡아서 실질적으로 GCPS 이 스태틱 측량 예전에는 지금은 이제 VRS 측량을 하지만 예전에 스태틱 측량을 이렇게 해서 한 30분 이상 관측을 하고 관측 기록부를 작성을 하고 그리고 이제 기선 해석을 통해서 위치를 뽑아가지고 항공사진 측량의 절대 표정 작업에 활용을 합니다. 또 한 예시를 들면 산속이네요. 지금처럼 이 산속에도 보면은 이렇게 헬리포터라고 그러죠. 헬기가 세울 수 있는 헬기 정거장이 있어요. 헬기 정거장의 위치를 포인트로 잡자. 사진상에서 이제 보이죠? 그 지점의 왼쪽에 H 포인트의 끝 지점을 찍자. 그래서 여기를 찍는 거죠. 여기를 관측하겠다. 그래서 이렇게 포인트를 잡기도 하고요. 여기도 마찬가지 산인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묘잖아요. 묘가 이렇게 묘지가 이렇게 보이는데 묘지의 점을 특별할 때는 어쩔 수 없으니까 처음에 이제 요 포인트를 잡겠다 해서 이렇게 들어가서 확대해서 보니까 요 포인트 위치를 잡겠다 해서 사진상에 있는 점 중에 얘 도저히 잡을 수 없다. 이제 여기 모퉁이를 잡기가 사진상에 잘 안 보여. 재단이 안 보일 경우에는 이 사진의 이 본봉에서부터 내가 정확하게 연직 방향으로 몇 메타가 되어 있다는 걸 기록을 하고요. 3.26m 지점에 여기에 위치를 잡아서 그 지점을 측량을 했습니다. 라고 임의로 GCP 위치를 표현하기도 합니다. 다음에 이어서 표정점의 여러 또 종류들이 있는데요. 표정점 종류 뭐 자연점, 지상기준점, 대공표지 이어서 네 번째는 종접합점, 그 다음 횡접합점 이렇게 써있지. 지금 본 것처럼 아까 왼쪽 사진, 중앙 사진, 다음 오른쪽 사진 이렇게 중첩이 될 텐데 종중복도를 고려해서 그래서 항공 삼각 측량 나중에 마지막 항공 삼각 측량 파트에서 마지막 챕터에서 배울 텐데요. 항공 삼각 측량 과정에서 스트립 그렇죠? 한쪽의 라인 비행기가 진행 방향으로 촬영됐던 스트립 모델을 형성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점을 종접합점 또는 보조기준점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사진 한 장에서 보이는 이 점이 있잖아요. 위치를 만약에 왼쪽, 중앙, 오른쪽 사진이 중복이 될 때 중앙에 찍히는 이 사진의 가장 가운데 점의 위치를 포인트를 잡게 되면 왼쪽 사진에서도 최소한 60%의 종중복도를 갖게 되니까 왼쪽 사진의 오른쪽 포인트에 그 점이 표시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 사진에서 왼쪽 지점 부분에 그 점들이 위치가 표현이 되겠죠. 이런 경우는 사진 3장에 가지고도 기준점 3개 포인트만 찍어도 충분히 커버가 가능하기 때문에요. 이런 점에 대한 GCP에 대한 기준점 위치 배치도를 잘함에 따라서 측량에 대한 비용도 많이 낮출 수 있고요. 시간도 많이 줄일 수 있다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다음에 스트립이 형성이 된다. 다음으로 넘어가면 다음 스트립과 전 스트립이 연결될 때는 우리가 블록이죠. 블록이라고 하는데 포커스 모델에 의해서 코스가 정리될 때 횡방향에 대한 접합점 그걸 타이 포인트라고 그래요. 넥타이 할 때 연결하는 것처럼 타이 포인트라고 하는데 종접한 모형들을 인접 종접한 모형 그래서 하나의 스트립 모형이 이렇게 이용됐을 때 비행고 돌고 다음 스트립이 형성이 될 때 전 스트립과 다음 스트립의 이 횡방향에 대한 부분들의 접합점들을 즉 뭐 예를 들어서 마지막 요 포인트들 있죠 아래쪽 포인트들과 다음 사진에 찍혔을 때
이렇게 다음 사진의 포인트의 위점하고 아래점하고 겹치게끔 해주는 그 포인트들을 횡접합점이라고 해요. 정의만 좀 인지하고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여섯 번째는 자침점, 프릭 포인트라고 하고요. 각 점들의 위치가 인접 사진에 옮겨진 점을 얘기하고 정확도를 요구하고, 뭐 예를 들어서 정말 포인트를 찍을 수 없는 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뭐 사막 같은데, 또는 정말 아무것도 없는, 아까 우리나라니까 사람도 있지만 저는 뭐 아마존강처럼 우거져 있는 숲으로서 뭔가 구분할 수 전혀 없는, 근데 사람이 들어가서 접근할 수 없는 지점들, 즉 자연적으로 우리가 지상 기준점으로 채택할 수 있는 지점이 없는 지점들은 이 자침점이라고 해서 이런 것들을 좀 이용하기도 합니다. 또 사진상에서 주점이나 이런 표정점들을요, 각 점의 위치를 인접한 사진상으로 옮기는 작업을 하는 것을 점이사라고 하는데, 이 용어에 대한 시험 문제가 좀 가끔 나오니까요. 점이사, 점을 이사시켰다 생각하시면 돼요. 전 사진에 있는 표정점의 위치들을 다음 사진에 있는 점의 위치하고 표시해주게끔 해주는 장치를 점이사기라고 하고요. 그 작업을 점이사라고 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항공사진의 촬영하는 방법. 먼저 촬영 비행에는 일단 조종사 이외에 촬영사가 함께 동행을 하게 되겠죠. 동승을 해서 이 촬영사는 카메라의 조작과 촬영을 담당하게 될 거고요. 보통 일반적으로는 대형 항공기가 아니라 소형 항공기들을 이용하라고 운항속도 180에서 200km 시간당 시속 이 정도의 운행속도를 가지고 있는 소형 항공기를 이용하도록 한다. 촬영하는 촬영 코스는 지정된 촬영 코스 간격의 10% 이상 차이는 두지 않도록 해라. 처음에 촬영 계획을 지형도를 꺼내놓고 주점 위치들 표시하는 건 지난 시간에 봤지요. 그 코스에서 10%는 벗어나지 않도록 해라 라는 내용이고, 고도는 지정된 고도에서 5% 이상 낮게 혹은 10% 이상 높게 진동되지 않도록 해라. 그러니까 5% 10% 범위 내에서 왔다 갔다 고도가 되지 않도록. 고도 차이가 계속 발생이 되면 뭐가 발생이 돼요? 축척의 변동이 발생이 되죠. 그래서 내가 사진을 이용을 해서 유지하고자 했던 그 축척의 비율들이 맞춰지지가 않기 때문에 문제가 많이 좀 어려지니까 그런 부분들 좀 조심하라는 얘기고요. 편류, 이제 비행기가 운항하는 와중에 바람의 방향에 의해서 사진을 촬영을 할 때 비행기 기체가 흔들리게 될 텐데요. 거기에 대해서 반등되는 그 회전각인 편류각은 5도 이내로 유지하도록 하고, 촬영할 때 카메라는 3도 이내에 가급적이면 수직 사진으로 촬영할 수 있도록 유지하라는 얘기입니다. 하루 촬영 경로에 필요한 시간은요, 일반적으로 15분에서 20분 정도가 소요가 되고요. 하루 촬영하는 시간이 3시간일 정도, 3시간 정도일 경우에는 이 스트립에 대한 코스들은 8에서 10 정도의 경로에 촬영을 가능하다라고. 근데 이거는 뭐 촬영하고자 하는 대상지 면적의 위치나 길이의 선형에 따라 달라지니까요. 규정은 따로 내릴 수는 없고요. 그 다음에 하루에 촬영할 수 있는 면적은 촬영 지형의 상태와 축척에 따라서 많이 변수가 생길 수 있다라는 거고, 또 촬영하는 와중에 어떤 뭐 호수 같은 거 있죠. 거기가 또 입사하는 태양 광선의 각도에 따라서 반사되는 각도가 어떻게 또 사진 촬영할 때 공교롭게 뭔가 문자가 일치가 돼서 이 호수 같은 거나 강 같은 게 난반사를 일으킬 경우가 있죠. 그래서 헬레이션 같은 게 발생이 될 수 있는 그런 포인트도 있기 때문에 낮의 연못이나 수면 같은 경우에는 3도 이내에 이런 반사들이 없게끔 해주기 위해서 그 시간들을 잘 맞춰야 된다는 거고요. 가급적이면 또 촬영하는 시기적으로도 아무리 쾌청일 수가 있다고 해도 너무나 우거진 나무들이 있으면, 우리가 목적으로 하는 지도 제작은요, 나무를 표현하는 게 아니라 그 밑에 있는, 이제 하늘에서 봤을 때 나뭇잎으로 가려져 있지만 그 안에 도로나 인도나 구조물들이나 이런 부분들을 구분을 해서 지도를 정확하게 표현을 해야 되기 때문에요. 가급적이면 나뭇가지에 화렵수들이 다 떨어져 있는 가을녘이나 이런 봄, 이제 새싹이 돋기 전 요럴 때 촬영하는 게 좋고, 특히 적설되어 있는 겨울 같은 경우에 눈이 쌓여 있는 경우에는 전혀 사진상에서 어떤 구체적인 구획선들을 찾아낼 수 없기 때문에요. 도화 작업이 어렵죠. 그래서 가급적이면 겨울 시즌에는 좀 피하도록 해라 라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사진 촬영에 대한 노출 시간, 시험 문제 가끔씩 나옵니다. 나오고요. 별표 하나 정도 해놓고, 일단은 촬영을 할 때 이 노출 시간, 조리개를 얼마나 열어 놓느냐 짧게 놓느냐,
다음에 이거를 얼마나 셔터 속도를 빨리 하겠느냐 이런 것들에 대한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되게 비교적 쉬운 문제인데 공식으로 외워놔야 돼서 여러분들이 좀 많이 암기를 해야 되는 파트이기도 합니다. 감광하고자 하는 사진기가 가지고 있는 사진기 필터의 성질에 따라서도 뭐 카메라의 성능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죠. 거기에 따라서 달라질 수도 있고요. 또 어떠한 반사광이 가지고 있는 반사광의 강도에서 스펙트럴, 우리 전자기파 스펙트럼 얘기했죠. 스펙트럴 분포에 또 연관이 있어서 최장시간과 최저 노출 시간의 이런 변동들이 좀 있는데요. 우선 공식적으로 보시면은요, 셔터 속도와 뭐 우리가 흔들리는 크기, 비행기가 흔들리는 크기, 또 비행기의 속도와 관련이 좀 있어요. 그래서 최장적으로 조리개를 열어놔야 될 최장 노출 시간 T sub L, 최장이니까 롱이죠. 롱. 최장적으로 노출할 수 있는 노출 시간은요, 비행기가 어떤 흔들리는 크기인 델타 S, 흔들리는 양이 있을 때요, 축척의 분모수를 곱해주면 그 크기가 실질적으로 얼마만큼 지상에서 흔들리는지가 알 수 있죠. 그거를 비행기가 나르는 속도인 속도를 시속이 아닌 초속으로 나눠줍니다. 초속으로 인해서 계산이 되겠고요. 또 최소한 노출돼야 될 시간은요, 촬영의 종기선 길이죠. 종기선 길이를 이 비행기의 속도로서 나눠주는 거죠. 이렇게 해서 계산을 한다. 자, 한번 예제 샘플 한번 풀어보면서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보도록 하죠. 자, 항공사진 촬영에 대한 예제들입니다. 첫 번째 예제고요. 항공사진에서 축척을 5만 분지 1대 5만일 때 허용하고자 하는 흔들림이 0.01mm 정도라고 제한을 두고 있을 때 최장 노출 시간을 100분의 1초로 하기 위해서 항공기의 속도는 얼마를 유지해야 되느냐라는 얘기입니다. 즉 우리가 최장 노출 시간이니까요. 최장 노출 시간은 뭐와 뭐의 관계였어? 허용하는 흔들림, 떨리는 거의 축척의 분모수를 비행기의 속도로서, 여기 속도는 초속이었죠? 항공기의 속도 초속으로서 나눠졌죠. 자, 지금 구하고 싶은 거는 비행기의 속도죠. 비행기의 속도고 이 양만 해서 정리하면 되겠네요. 최장 노출 시간분의 허용 떨림과 축척의 분모수로서 정의가 되니까요. 허용 흔들림 0.01mm. 그 다음에 비행기 초속은 비행기 초속이 아니라 초가 허용하는 최장 노출 시간을 100분의 1초로 한다 그랬죠. 100분의 1초로 한대. 자, 0.01mm니까 미터로 좀 환산해 줄 필요 있죠. 아까 미터 퍼 세커였으니까 단위가. 그러면 10에 마이너스 3승이 되겠네요. 3승 곱하기 축척의 분모수 얼마예요? 5만이네. 5만에 의해서 계산하면 되겠죠. 계산해서 정리하면 이 비행기 속도는 초속 50m/s의 속도는 유지해 줘야 된다라고 계산이 될 수 있겠습니다. 잠깐 작성할 시간 좀 드릴게요. 자, 다음 항공사진 촬영의 예제 두 번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행 고도가 4,000m에서 16cm 초점거리의 광각사진기를 이용하겠대요. 시속 180km의 비행기로 날아가는 거고, 항공사진을 촬영을 할 때 사진의 노출점 간의 최소 노출할 수 있는 시간 T short겠네, 그죠? 아까는 TL이었고 T short. T short 최소 노출 시간은 아까 어떻게 했어? 종기선 길이를 비행기 속도로 나눈다고 그랬죠. 그죠? 종기선 길이는 어떻게 계산해요? 종기선 길이는 이제 외워야지. MA 1-100분의 P가 되겠죠. 그죠? 자, 축척 분모수 어떻게 돼? 4,000m에서 0.16 카메라라고 그러니까 4,000m를 0.16으로 나눠주면 이게 축척의 분모가 되겠죠. 그렇죠? 곱하기 사진의 크기가
23cm래요. 0.23m 짜리고요. 그 다음에 종중복도는 60%를 주라고 그랬으니까 0.4를 곱하면 되겠지. 그래서 계산하면 종기선 길이는 실제 지상의 종기선 길이는 2300m로 계산이 됩니다. 따라서 최소 노출 시간 TS는 얼마가 돼요? 차량 종기선 길이를 비행기 속도로 나눠주라 했으니까요. 2300m죠. 300m를 비행기 속도가 180km래요. 시속 180km인데 미터 퍼 세크로 바꾸려고 그러면 1km는 몇 미터 퍼 세크가 될까요? 1km는 1km per hour는 1km가 1000m인 거죠. 그 다음 hour는 초로 바꾸면 3600초가 되죠. 그죠? 저 어떻게 돼요? 3.6분의 1이 되죠. 3.6분의 1. 3.6분의 1 미터 퍼 세크가 되죠. 그죠? 맞나요? 맞죠? 자, 따라서 180km 가는데 분모잖아. 3.6분의 1 미터 퍼 세크가 되면서 얘는 킬로미터가 미터 퍼 아워로 바뀌죠. 그죠? 계산해 보면 초가 46초가 나옵니다. 자, 잠시 적을 시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번 챕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강하느라 고생들 많았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주에는 그 입체 사진 측량 파트를 들어갈 건데요. 입체 사진 측량은 이제 입체적으로 사진을 만들기 위한 이제 실질적으로 실습보다는 여러분들 이렇게 이론적인 내용들을 좀 배우게 될 텐데, 입체된 모델을 만드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 여색 입체시라는 게 있어요. 색깔을 달리하는 거예요. 뭐 여러분들 생각하기 편하게 하는 게 3D 이 영화 같은 거 생각하면 됩니다. 3D 뭐 3D 화면 같은 거. 그렇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 지금 대면 수업을 하면 구입해 놓은 게 있어서 여러분들 3D 안경을 여러분 나눠주고 나서 여색 입체시에 대한 여러 가지 사례들을 여러분들이 보고 느끼게끔 해주고 싶은데 그게 지금 안 되고 있어. 그래서 그 파트들을 좀 하기 위해서 여러분한테 레포트는 아닌데 레포트 같지 않은 레포트를 하나 해볼게요. 그래서 뭐냐면 이렇게 여색 입체시된 이런 모델들을 좀 봐야 되는데요. 여러분들이 지금 당장 학교에 와서 입체경들을 이제 여색 입체시 안경을 여러분들이 가져가셔서 하면 좋겠지만 그게 안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직접 한번 좀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여색 입체시 경을 좀 만들어야 되는데 두꺼운 마분지 있죠. 두꺼운 마분지, 두꺼운 마분지 같은 걸 이렇게 잘라서 안경 형태로 여러분들 귀에 걸칠 수 있게끔 잘라가지고요. 저희 뭐라 그래, 셀로판이라고 그러나? 우리 셀로판 용지 있죠? 셀로판 용지 좀 사가서 오른쪽 이 눈에 넣어야 될 부분들은 빨간색으로 이렇게 덮어 놓고요. 왼쪽은 파란색 셀로판지로 이렇게 덮어서 붙여 놓으세요. 붙여가지고 안경을 한번 만들어서 다음 주 수업 시간에는 좀 준비를 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여색 입체시된 모델들을 여러분한테 보여드릴 테니까 그걸 보시고 여러분들이 직접적으로 이렇게 여색 입체시되면서 기복감들을 좀 느껴보도록 하시고요. 그거를 이제 다음 주에는 수업 시간에는 이제 그 느꼈던 느낌들이 어떤지를 레포트로 좀 간단하게 제출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시간에 이번 주차에 여러분들 레포트 나가는 것은 이 여색 입체시 경을 만드는 거니까 여러분들 한번 제작을 하시고 레포트 제출은 여러분들이 만들었던 여색 입체시 경 뭐 간이로 만들겠지만 그것들을 여러분들이 사진을 촬영을 해서 이르리 시스템에 탑재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상으로 이번 주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